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중상자 들어옵니다. 후배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들것 2개가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서 야간 투약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선배님, 교통사고 환자예요. 2분 다 의식불명이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간호사로서 수없이 봐온 광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것이 지나갔습니다. 피범벅인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2번째 들것이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 제 손에서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얼굴.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러나 단 하루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들것을 따라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요. 응급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생명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들. 저는 유리문 밖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2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남자. 제 남편 태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12년 전 봄. 그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수는 중소기업 격리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시금치 나물과 계란말이, 김치.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그는 언제나 고마워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간호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여름.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태수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야근이 많아져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태수가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취해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물잔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뭔가 힘든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아니야. 그냥 오늘 힘들었어. 그날 밤 저는 느꼈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힘든 날이었겠거니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12년 전 가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벨이 울리면 그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10분, 때로는 20분씩요. 전화를 끊고 돌아올 때면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회사. 야근 전화? 이 시간에? 응. 급한 일이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서류 가방이 소파에서 넘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류들과 함께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봉투는 봉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열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태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은주야.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겨울 11월 어느 날 아침 태수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엔 제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요. 일찍 일어났네? 그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요즘 너무 안 자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7시쯤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된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죠. 왜 갑자기? 그냥 주고 싶어서. 그가 제 뒤에 서서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응? 나 너 정말 사랑해. 저는 웃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세게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날 밤이 제가 태수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2년 전 11월 23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찍 출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옷장을 보니 그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면도기도요. 혹시나 싶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도 그대로였습니다. 카드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가출 신고 접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납치된 것 같아요. 특별한 단서가 있으신가요? 협박 전화나 금전 요구 같은? 아니요. 하지만 일단 가출로 접수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48시간. 이틀. 그 이틀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사용처가 서울역이네요. 기차표를 끄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차요?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럼 CCTV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태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무단 결근으로 해고됐다고요. 그의 자리를 정리하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갔을 때 격리부의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혹시 태수 씨가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실
태수 씨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회사 장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횡령 의혹입니다. 3억 원 정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태수 씨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계좌도 지금은 잔액이 0원입니다. 전부 인출됐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처리로 끝내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단 태수 씨가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서류, 옷, 신발 모든 것을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메모 한 장. 거기엔 전화번호 하나와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제발. 그 메모를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태수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응급실 복도. 지금 밤 11시 50분. 저는 유리문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남편. 그 사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쫓았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 선배님, 지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사고 조사 때문에 환자 보호자를 찾고 있대요. 보호자? 네, 두 분 다 지갑이 있었는데 남자분은 신분증이 없고 여자분 지갑에서 사진이 나왔대요. 무슨 사진? 남자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요. 10년은 된 것 같다고 하던데요. 10년. 태수가 사라진 지 12년. 그중 10년을 그 여자와 함께 보냈다는 말인가요? 선배님, 근데 이상한 게. 뭐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에 차 안에서 큰 싸움이 있었대요.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고 남자분이 막으려고 하다가 핸들을 놓친 것 같다고. 싸움. 왜 싸웠을까? 그때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응급의학과 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최 선생님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남자 환자는 중증 두부 외상과 늑골 골절,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요. 여자 환자는 골반 골절과 다리 골절, 경추 손상이 있는데 의식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의식이요? 네. 여자 환자 쪽이 상대적으로 나아요. 곧 깨어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와 이야기해야겠다고. 그 여자가 누구든 무슨 관계든 간에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12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라도요. 1시간 후 새벽 1시 여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근무를 마쳤지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배님,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혹시 저 남자분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챘다는 걸요. 응. 내 남편이야. 12년 전에 사라진. 네? 믿기지 않지? 나도 믿기지 않아.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침대 3번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 그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안. 여자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있었습니다. 얼굴의 붕대를 제외하면 의외로 멀쩡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주지.
맞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까? 저를 아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수 씨랑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함께 살았다고. 무슨 말이에요? 태수 씨가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꼭 돌아가야 한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절 사랑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잠깐만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고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태수 씨는 12년 전에 저희 마을로 왔어요. 부산 근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때 저는 식당을 하고 있었고 서연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태수는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돈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요. 떠돌이처럼 보였고 서연의 식당에서 며칠간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내주었고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요. 처음엔 그냥 동정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안타까울 정도로요. 1년쯤 지났을 때 태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아내가 있다고. 너무 사랑했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돌아가면 아내가 위험해질 거라고.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태수 씨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 씨도 변했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여자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부부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태수 씨는 끝내 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서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보관해둔 그녀의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태수와 서연이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에요. 태수 씨 생일날 찍은 거예요. 이날 태수 씨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태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신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 씨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그리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태수 씨가 짐을 쌌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이에요, 10년. 제 인생의 10년을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떠난다고?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렸어요. 가지 말라고, 저를 두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태수 씨는 당신 이야기만 했어요. 당신이 위험하다고,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고. 위험? 무슨 위험이요? 저도 몰라요. 태수 씨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기침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위험? 저를 지키려고?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젯밤 태수 씨가 서울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죠. 태수 씨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내내 저희는 싸웠어요. 저는 울면서 매달렸고 태수 씨는 계속 안 된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태수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였어요. 태수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늦었어. 오늘 밤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 씨가 미친 듯이 핸들을 꺾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요. 그리고 뒤에서 뭔가가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다고요? 네, 분명히 다른 차가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차가 일부러 저희를 들이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는 기억이 거기까지예요. 차가 구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여기서 깨어났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태수 씨를 지켜주세요. 저 대신에 부탁이에요. 저는 서연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남편과 함께 산 여자. 증오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태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2년 전 태수가 사라진 이유, 3억 원의 횡령 의혹, 그리고 오늘 밤의 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지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다시 왔어요.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대요. 뭐가? 사고 난 차 뒤에 다른 차량에 페인트 자국이 있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 같다고. 서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대요. 지연이 투명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마이너스 미안해. 너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해. 마이너스 태수. 그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12년 만에 받은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이 번호로?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그리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의 아내시군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12년이나 됐네요. 당신이 누군지 묻고 있어요. 태수가 빌린 걸 갚을 시간이에요. 그가 못 갚으면 당신이 갚아야죠.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3억. 이자 포함해서 지금은 8억쯤 되겠네요. 일주일 안에 준비하세요. 8억?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태수는 12년 전에 도망쳤죠.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어젯밤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사고를 낸 거예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고? 아니죠. 그건 인사였습니다. 다음번엔 인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세요. 하지만 경찰이 당신을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죠. 참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태수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입을 열면 당신도 위험해지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억. 일주일. 그리고 태수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협박.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 12년 전 그가 떠났을 때 저는 원망했습니다. 배신감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은주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형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부경찰서 강력팀 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 중인데요. 민석이라는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저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신분증이 없던데요? 12년 전에 실종됐어요. 가출 신고되어 있을 겁니다. 민석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2년 전? 그럼 혹시 그가 수첩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김태수 씨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12년 전 횡령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3억 원이 사라졌고 용의자가 김태수 씨였죠.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수배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 정말 우리 남편이 가져간 건가요? 그건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무슨 의문점이요? 민석 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태수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요. 하지만 태수 씨가 사라지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됐죠. 그럼 우리 남편은 억울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고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석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 페인트 자국 보이시죠? 이건 고의적 충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확인했는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검은색 SUV가 태수 씨 차량을 쫓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들이받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이런 짓을? 그걸 알아내려면 태수 씨가 깨어나야 합니다. 은주 선생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협박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 받은 전화를 말해야 할까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돈을 요구했어요. 8억을. 일주일 안에 준비하라고. 민석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8억. 이자를 붙인 거군요.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석 형사가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번호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주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 보호를 요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석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또 전화 오거나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24시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형사가 떠나고 저는 다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혼자 이 모든 걸 견뎌왔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는 제가 그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새벽 5시. 태수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태수의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기로요.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은주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요? 태수가 말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전화할 거라고. 12년이 걸렸네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요? 전화로는 안 돼요. 만나야 해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어디에 있는데요? 인천 송림동. 메모예요.
송림시장 뒤편 붉은 벽돌 건물 3층. 오늘 낮 12시에 오세요. 혼자서요. 잠깐만요, 대체. 은주씨,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와야 해요. 태수가 12년 동안 숨겨온 것들 모두 알려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병원을 나와 인천행 전철을 탔습니다. 민석 형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으니까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태수를 원망하고 이지를 애쓰고 그러면서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요? 송림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한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와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선이에요. 12년 전 태수가 일했던 회사 전 회계팀장이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계팀장? 그럼 그 횡령 사건. 그래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선 씨가 찬장을 열고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12년 전 그 회사에는 비자금이 있었어요. 회장이 만든 비밀 계좌였죠. 액수는 총 10억 원 정도였어요. 10억? 네.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회장이 그 돈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거든요.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하지만 회장은 저를 협박했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요? 저는 태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태수는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증거를 맡겼어요. 장부 사본과 계좌 내역들을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알아챘어요. 태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요. 무슨 계획이요? 태수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거예요. 3억 원을 태수 명의 계좌로 옮기고 태수가 범인인 것처럼 꾸몄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태수는 무고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태수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을 보냈죠. 태수가 사라지기 전날 밤. 저는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도망가라고. 당신 아내까지 위험하다고. 그래서 남편이 떠난 거군요. 네. 태수는 당신을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만약 그가 남아 있었다면 당신도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미선 씨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12년 전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회장과 사채업자의 통화 녹음까지 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왜 이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제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회장이 죽었어요. 한 달 전에. 가남이었죠. 이제 저를 협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은 자유로운 건가요?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문제는 사채업자예요. 회장이 빌린 돈 8억. 아직 안 갚았거든요. 그들은 태수에게 그 빚을 떠넘기려고 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 돈이 아닌데. 그들은 상관없어요. 그저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태수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12년 동안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태수의 무고함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유로울 거예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요? 그건 경찰이 처리해야 해요. 협박죄와 폭력죄로 고소하세요. 어제 사고도 그들 짓이니까 증거가 될 거예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태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혼자 고통받았어요. 이제 당신이 그를 구해줘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그 긴 시간 동안 태수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증거 꼭 잘 쓰겠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서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석 형사를 만나 모든 서류를 넘겼습니다. 민석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큰 사건인데요. 기업 비자금의 횡령 누명 사채업자까지 믿어주시겠어요? 일단 조사해봐야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진짜 같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남편 누명은 벗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추적하겠습니다. 어제 사고건으로 이미 수사 중이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참, 태수 씨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6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곧 끝날 시간이에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오후 5시.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밖에는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수술. 어떻게 됐나 해서요. 저도 걱정돼서요. 저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10년 동안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태수도 저도 당신도.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10년 동안 태수 곁에 있어줘서요. 혼자였다면 그 사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은주 씨.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내부 출혈도 멈췄고 두개골 골절 부위도 처치했습니다. 다만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일단 살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나고 저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살았어요. 태수 씨가 살았어요. 서연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 그리고 그 곁에서 10년을 함께한 여자.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질투나 분노 대신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수를 사랑했고 태수도 우리를 지키려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료진 휴게실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자정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 형사였습니다. 은주 선생님, 잠 깨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채업자들 추적 중인데요.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차량 주인이었어요. 정말요? 네. 지금 조사 중인데 자백하고 있습니다. 보스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네요. 보스? 김영철이라는 인물입니다. 60대 후반 대부업체 운영하는데 불법 고리 대금과 폭력 전가가 여러 건 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 잡을 수 있나요? 추적 중입니다. 곧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은주 선생님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12년 전 횡령 사건. 재조사 들어갑니다. 검찰에 넘어갔어요.
미선 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수 씨 무혐의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아, 그리고 조심하세요. 김영철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병원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2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겠죠. 태수가 홀로 어둠 속을 헤매던 그 밤. 이제는 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의 붕대를 제외하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은주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12년이 지났어. 긴 시간이었지. 나는 매일 당신을 원망했어.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났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라는 걸.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도망친 거라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12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경찰이 증거 찾았어. 당신 무죄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 하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일어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그때 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들려? 또 한 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반응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는 급히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반응 보였어요. 의사가 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사를 체크하고 바이탈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그럼 곧 깨어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분이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의료진이 나가고 저는 다시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들었지? 선생님이 좋아졌대. 당신 강하잖아. 12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까짓 거.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오후 2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철이 체포됐다고요.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급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서현도 중환자실 밖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태수 씨 깨어났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반응은 보였어요. 다행이에요. 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깨어나면 저는 떠날 거예요. 뭐라고요? 10년. 충분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살았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태수 씨는 늘 당신을 찾았어요. 꿈속에서도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중간 정류장이었던 거예요. 태수 씨가 당신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문 곳.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태수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잘 부탁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고마워요, 서연 씨. 그날 밤 9시. 저는 다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야간 면회 시간이었죠. 태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이 전화했어. 당신을 쫓던 사람들 다 잡혔대. 이제 안전해.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해결됐어. 당신 무죄야. 누명 벗었어. 12년 만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돼.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나도 여기 있고. 모든 게 끝났어.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태수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 나야. 은주야. 나 여기 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 네. 아니야, 아니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부산에 갔습니다. 태수가 10년을 보낸 그 마을로요. 서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식당 앞에 섰을 때 긴장됐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카운터에서 저희를 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서연 씨는요? 저도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직원도 1명 뽑았어요. 다행이네요. 서연이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 씨, 얼굴 좋아 보여요. 서연 씨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뭔데요? 10년 동안 태수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서연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 씨, 저는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서연 씨가 없었다면 태수는 혼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 저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셋이서 함께 웃고 울고 위로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와 태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 집을 팔고 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 그러게. 벌써 20년도 더 됐어. 태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주야,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12년 동안 나 원망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원망했어. 매일 그렇겠지. 하지만 동시에 기다렸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원망하면서도 기다리고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거.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약속? 약속.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있기로.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끔 태수가 악몽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쫓기는 꿈, 도망치는 꿈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깨워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나 여기 있어. 그러면 태수는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12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며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12년 전 태수가 선물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전 거는 잃어버렸을 것 같아서 저는 웃었습니다. 안 잃어버렸어. 여기. 저는 셔츠 안쪽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1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였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응. 당신 마지막 선물이었잖아. 어떻게 벗어? 태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은주야.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12년이라는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처럼요. 그로부터 5년 후, 저와 태수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태수는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년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을 만나러요. 서연은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로요. 어느 가을날 저희 부부는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참 멀리 왔네.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응?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바보. 포기할 수 있었겠어? 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당연하지. 우리는 미소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요. 하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저녁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12년 전. 떠나던 그날 밤. 사실 너한테 편지를 썼었어. 편지? 응. 하지만 쓰다가 찢어버렸어. 뭐라고 써도 변명 같았거든. 태수가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건 버리지 못했어. 노트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떠나는 게 비겁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태수. 저는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이렇게 쓸 거면서 왜 안 줬어? 줬으면 너도 따라왔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없었어.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제대로 된 남편 된 것 같아?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응. 충분히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제 70대였습니다. 태수는 은퇴했고 저도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은주야. 응? 나.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인생. 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했어. 12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다시 만났으니까. 응. 다시 만났으니까.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후, 태수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요. 저는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여보 먼저 가지마. 나도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서연도 왔습니다. 서연은 이제 60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오래 껴안았습니다. 태수를 사랑했던 두 여자로서요. 그로부터 2년 후,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져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태수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했던 순간들이요. 첫 만남, 결혼식, 그가 떠났던 날, 다시 만난 날, 함께 늙어가던 날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태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요. 은주야 왔어? 응. 기다렸어? 응. 오래 기다렸어.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가자. 함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벚꽃길을 따라요. 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나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그곳으로요. 요양원 방 침대에서 늙은 여자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요.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오해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치유하며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불완전함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멈춰 있던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믿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주와 태수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요.